안녕하세요. 인류와 동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입니다. 오늘은 인류와 가장 먼저 같이 살게 된 동물인 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동물판 어벤져스를 구성했던 사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개의 합류로 무리의 힘을 강화한 인류의 모습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축산업의 탄생에 개가 기여한 공로이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개는 길들여진 늑대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와 인간의 동행,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류가 구성한 동물판 어벤져스입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모임을 표범속이라고 그럽니다. 호랑이, 표범, 제규어, 사자같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이빨과 억센 턱, 날이 선 당근 같은 앞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몸이 둔하게 되죠. 하지만 표범 속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체구에도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죠. 마치 작은 체구의 고양이처럼 몸이 날래고 게다가 정확합니다. 그들은 청각, 후각 등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먹잇감을 포착하고 사냥하는 데도 아주 능합니다. 월드 클래스의 사냥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런 빅캣들과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몸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요. 인류의 감각기관 중에 다른 포식자와 비교해서 그나마 양호한 게 있습니다. 시력이죠. 하지만 그 능력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주간 시력만 좋지 밤이 되면 인간의 시력은 다시 약해지니까요. 오히려 인간의 야간 시력은 다른 동물들보다 뒤처지는 편입니다. 표범은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 호랑이와 함께 호환을 일으켰던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산골 사람들이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 그 포식자죠. 표범은 먹잇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표범에게 당하는 희생자들은 자신이 누구한테 당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인간의 친척 원숭이도 야간 시력이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는 표범의 주요 사냥감 중 하나죠. 그래서 표범 개체수는 서식지내 원숭이의 개체수와 연동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표범은 원숭이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사납기로 소문난 개코 원숭이를 자주 사냥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그의 맹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표범이라도 경계심 많고 큰 무리를 이루는 개코 원숭이는 매우 까다로운 사냥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변합니다. 표범은 큰 고양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무를 잘 탑니다. 밤눈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의 은신처에서 잠든 개코 원숭이는 표범에게 발각되면 손쉬운 먹잇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밤이 되면 맹수 같은 개코 원숭이가 표범에게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역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무리 생활을 하는 인간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빅캣들과 싸우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는 삶을 위해 무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무리에 맹수들을 합류시키는 바로 그 결단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드디어 동물판 어벤져스를 구성합니다. 인간이 만든 동물판 어벤져스에는 덩치 큰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결이 다소 다른 포식자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먼저 늑대 가문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후일 개라고 불리는 동물들이죠. 다음은 호랑이 표범의 아주 먼 친척인 고양이가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합류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늑대는 거대한 체구의 공과 함께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힘은 빅캣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빨의 힘도 빅캣에 비해 약하고 앞발 사용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늑대는 자신보다 비슷한 체구의 표범, 퓨마와도 1대1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늑대는 생태계 최고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늑대만의 생존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개별 개체들이 가진 능력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기가 부족한 늑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집단이 단결된 힘으로 살기 때문이죠.
늑대의 사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생존법이 있습니다. 늑대의 체중은 대형견 수준에 불과합니다. 빅캣들에게 성인 남성 체중의 늑대는 그리 위협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는 전혀 다릅니다. 늑대 무리는 빅캣에게도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늑대 몇 마리는 상대 정면에서 으르렁거리고 뒤에서 다른 녀석들이 공격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고양이과 동물들이라도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늑대 무리입니다. 무리로 움직이고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늑대의 특징은 인간과 개가 함께 살면서 자연계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그 이유가 되죠. 수만 년 전 개가 어떻게 사람들과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연구자들이 만든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찾던 늑대가 인간 무리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합류했다는 주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치아와 턱, 소화기관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동물의 뼈나 가죽은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늑대의 예민한 코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늑대의 후각은 동물의 왕국에서 곰과 함께 뛰어난 편입니다.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늑대 새끼를 굴에서 훔치거나 아니면 길에서 주워서 이들을 키워 개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후각이 예민한 늑대가 인간 무리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정착하고 이를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늑대는 개로 바뀌며 배고픔을 해결했죠. 사람은 든든한 조력자들을 구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함께 사는 개가 초원의 맹수 늑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늑대와 개의 유전자는 99.96%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입니다.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니 당연히 지속 가능한 번식력을 가진 소위 늑대개 같은 2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늑대와 개의 유전적 차이는 겨우 0.0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차이는 오래전 개가 늑대 무리에서 이탈한 후 두 동물 사이에 혈연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는 오래전 우리 선조들에 의해 길들여진 늑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 스스로가 자신을 순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개와의 동행을 선택한 후 인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인류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춘 개를 사냥에 투입하게 되죠. 그 결정은 생각보다 많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개를 만나기 전에는 잡기 어려웠던 동물도 잡을 수 있게 되고 잡더라도 좀밖에 못 잡던 동물들도 많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십 배 예민합니다. 개는 예민한 코를 킁킁 그리며 인간에게 잘 보이지 않는 땅에 숨은 토끼 같은 사냥감을 찾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빠른 발로 사람들이 잡기 어려운 날랜 영양이나 사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의 사냥 참여 덕분에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확보는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개의 도움은 유용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개의 능력을 전문화합니다. 예민한 후각을 가진 개는 후각형 하운드로 개량되고 발이 빠른 개들은 시각형 하운드가 됩니다. 하운드는 사냥개를 뜻하죠. 지금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글이나 닥스훈트는 땅속에서 굴을 파고 숨는 토끼 같은 작은 사냥감을 사냥하는 후각형 하운드입니다. 경주견으로 활약하는 그레이하운드, 살루키 같은 개들은 초원에서 날랜 사냥감을 추적하던 시각형 하운드의 후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생업 전선에 개를 투입한 것은 신기술을 현장에 투입하여 효율 향상을 추구하는 국내의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같습니다. 조상들은 수만 년 전 삶의 혁신을 개를 키우며 이룬 셈이죠. 사냥뿐이 아닙니다. 개는 인류가 밤에 숙면을 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경계심이 많은 개는 잠을 잘 때도 귀와 코의 절반은 열어놓고 잡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을 자면 다른 사람이 어부가도 모를 정도가 되죠. 그만큼 인간의 경계심이 개보다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포식자의 침입 같은 비상 상황이 임박하면 개가 마구짖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게 되죠. 개의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은 포식자에 대항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사냥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후 낮 시간에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구가 농경에 적합하게 되자 수렵 채집 시대는 막을 내리고 농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는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며 삶을 개척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그 시간 인간과 함께 살던 개들은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개들은 사냥이라는 맹수의 본능을 버리고 소, 돼지, 양 같은 가축을 지키는 양치기로 역할이 바뀝니다.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포식자가 느닷없이 수호천사가 된 것이죠. 개의 변신으로 인류는 축산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개는 사냥 시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인류에게 공급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현대인이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전 개의 화려한 변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개는 인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인간을 만나 늑대가 개가 되었다고 해도 개는 늑대의 본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개의 혈관에는 여전히 늑대의 피가 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개는 자신과 같이 사는 사람을 자신이 속한 무리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키고 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며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계속 으르렁거리고 짖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경계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공간인 집을 지키고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물론 늑대의 본능이 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개는 자다가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짖어댑니다. 무리 구성원들에게 외부 침입 가능성을 알려주는 고마운 행동입니다. 반려견이 자주 짖으면 보호자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그런 행동도 의미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인류 문명의 그늘 뒤에는 묵묵히 제의를 하면서 지원한 동물이 있습니다. 인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같이 싸워준 동료, 개가 그런 친구가 되죠. 개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중요성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는 문명의 씨앗이 미쳐 싹트기도 전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류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인류는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여전히 인간의 둘도 없는 친구며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